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평년 기온을 회복한 화요일입니다. 미세먼지도 보통 수준인데요. 그동안 미뤄뒀던 바깥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매일 올라갑니다. 자, 5월 16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청년 창업을 위한 푸드트럭 5곳 가운데 4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인과 해결책을 살펴봅니다. 지난 2015년 안전마을로 선정된 중랑구 상봉 1동. 과연 정말 안전한지 보도자료 팩트체크해서 점검합니다. 구로구의 마을버스와 택배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예산 문제로 10년 가까이 중단됐던 양주 관아지 복원 사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현장 연결해봅니다. 강남구 SRT 수서역 남측 부지. 이곳에는 행복주택을 포함해 2,500여 가구의 공공임대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이에 따른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세곡동 일부 주민들은 이 같은 계획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엄정교 기자. 네, 저는 지금 강남구 세곡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수서 역세권 개발 사업 어떤 겁니까? 네, 수서 역세권 개발 사업은 LH가 강남구 수서 SRT 남측 부지에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조성하는 공공주택 지구입니다. 네. 공공임대주택과 업무, 유통시설, 주차장, 학교 등이 들어서는데 2,500여 가구의 공공임대 아파트 가운데 행복주택은 1,910가구로 서울시 내 잔일지구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현재 지구 단위 계획 승인을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이죠. 이 수서 역세권 공공주택지구의 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열린다고요. 어떤 내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설명회에서는 수서 역세권 개발에 앞서 공공주택지구 사업 개요와 환경 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설명이 진행됩니다. 네. 개발로 인한 자연 생태, 대기, 수질 등의 환경 현황과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과 저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설명회와는 별도로 오는 24일까지 주민 공람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설명회는 이곳 인근 세곡 문화센터 3층에서 열릴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곡동 일부 주민들이 행복주택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고요. 이유가 뭡니까? 네, 세곡동 주민들로 구성된 세곡주민연합은 원래 개발 계획에는 공공임대주택이 없었다며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달라는 입장입니다. 국토부와 강남구가 호텔과 백화점, 컨벤션 시설 같은 문화, 상업시설을 개발해 놓기로 확정해 놓은 상황에서 타 지역에서 무산된 행복주택을 슬그머니 끼워 놓았다는 겁니다. 더욱이 기반 시설에 대한 계획 없이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의 생활 여건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개발 부지에 땅이 포함된 토지주들 대부분 농민들인데요. 이거 보상가가 낮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 요약하면 그동안 계획이 없던 이 행복주택이 들어갔다.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건데 화면만 봐도 이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남구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죠? 네, 강남구는 지역의 현안 문제인 교통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지난 6년 동안 최선을 다해왔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오는 2018년까지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 구간인 밤고개로의 확장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용역을 벌여 공공시설 확보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개발 이익금이 교통문제 해결과 공공시설 확충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남구 세곡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엄정교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이 진통 끝에 양쪽이 상생할 수 있는 묘안이 나와야 할 텐데 말이죠. 자, 강남구 세곡동 연결해봤습니다. 이번에 양주시로 가봅니다. 옛 양주 정치의 1번지였던 관아지, 이 조선시대 양주목의 행정을 담당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터만 남아있던 양주 관아지가 옛 모습을 되찾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병천 기자.
네, 저는 양주 유양동 관아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양주 관아지 하면 이 조선시대 행정시설이라고 하는데 어떤 곳입니까? 네, 양주 관아지는 조선 시대부터 일제 강점기 동안 417년 동안 양주목을 다스리는 관청이 있었던 곳인데요. 예. 관아는 정삼품의 목사와 아래 관리들이 집무를 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 때 모두 불타버리고 1996년 문체부로부터 문화마을로 지정돼 수령이 공무를 처리하던 건물인 동원만 복원돼 옛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10여 년 동안 이 복원 작업을 할 수 없었다고요? 또 이유가 뭡니까? 또 지금은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까? 네, 관아지의 발굴 작업이 시작된 건 2000년부터인데요. 네. 2006년 작업이 끝났지만 그동안 예산 문제로 부지 매입만 진행됐을 뿐 10년 동안 사실상 복원 작업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2년 전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도비 58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지난해 말부터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예. 현재는 말단 관리가 근무하던 곳인 동행각과 서행각을 비롯해 내산문, 외산문, 그리고 수령의 관저 복원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현재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양주시는 올해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지금 화면 보니까 지금 공사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양주 관아지는 그럼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까? 네, 양주 관아는 조선시대 양주목의 치소로 행정을 맡아보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 동원과 객사 30여 개의 시설이 있어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지난 1999년엔 경기도 기념물 167호로 지정이 됐었고요. 조선시대 행정제도는 목부 군현으로 분류되는데 예. 목은 가장 큰 규모의 행정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와 비슷한 단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조선시대 수도 한양을 방어하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양주 관아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전병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 과거 양주의 행정 중심지가 복원된다니 이 반가운 소식이네요. 지금 우리의 행정청사나 이 관공서 건물들도 우리 후손들이 보존해주면 좋겠네요. 자, 양주시 연결해봤습니다. 보도자료 속 정책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 보도자료 팩트체크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중랑구 상봉 일동의 한 골목입니다. 지난 2015년 이곳은 국민안전처가 주관하는 안전마을로 선정됐는데요. 주민이 중심이 돼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해 안전한 마을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안전마을 곳곳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5년 5월 중랑구 상봉 일동 일대가 안전마을로 선정됐다는 보도자료입니다. 범죄 예방 디자인을 도입해 안전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비상벨과 안심 등이 부착된 CCTV 8대, 위험에 처했을 때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안전 지킴이 집 7곳, 범죄 예방 디자인을 적용한 안심 거울과 안심 사인, 통학로 개선을 위해 설치한 목재 계단과 벽화, 모두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조성된 것들입니다. 군은 3억 8천만 원을 지원받아 CCTV 설치에 1억 2천만 원, 나머지 주요 사업에 2억 6천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투입된 예산 대비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을까? 안전마을 만들기 일환으로 조성된 하단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가 심했던 곳을 화단을 조성한 것인데 여전히 쓰레기 무단 투기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터를 활용해 조성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에는 벤치와 화단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한 안전 펜스 역시 목적을 알기 힘들 정도로 무의미해 보입니다. 자전거도 없었고 그거 딱 뜯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깨끗하잖아. 초 있고. 이거는 내가 보기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주민이 중심이 된 주민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 보도자료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주민입니다. 이 동네에서 오랜 세월 거주했다는 주민들을 다수 만났지만 안전마을에 대해 아예 모른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안전마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은 없어요? 네,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안전마을이 뭐예요? 그런 것 자체를 전혀 모르니까요. 사업 초기 주민 간 네트워크를 위해 안전지킴이단도 구성됐지만 이 역시 유명무실했습니다. 주민들 중심이 돼서 어떤 안전마을에 대한 활동을 하겠다고 이렇게 내용도 좀 있던데 그거에 대해 추진된 부분은 없는 건가요?
그거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 지킴이 단을 구성을 하긴 했는데 네. 실제로 그분들이 계속 활동하는 거는 사실 없어요. 밤이 되자 상봉일동 곳곳에 어둠을 밝히는 불이 켜졌습니다. 모두 34개의 LED 보안 등이 사업 당시 새로 설치된 것. 주민들 역시 밝아진 거리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이제 늦게 다니면 사람들이 아가씨 같은 경우는 늦게 다니고 하면 그렇게 불안감을 안 느끼더라고. 하지만 설치된 안전시설들이 대부분 큰 길가나 일부 지역으로 편중돼 있는 상황. 여전히 대다수 골목길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밤에 제가 잘 안 나가요. 골목길에는 없고 저 큰 길, 저렇게 아마 이쪽 이렇게 쭉 있을 거요. 그게. 위급 상황 발생 시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든 안전지킴이 집입니다. 현재 밤 9시를 조금 넘은 시간인데요. 비교적 이른 밤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지킴이 집 문은 닫혀 있습니다. 구가 지정한 안전지킴이 집은 모두 7곳. 2곳의 편의점을 제외하곤 유명무실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10시 닫아버리면 그 이후에는 무용지물이지. 사람들 잘 모르죠. 이게 뭐 안전지킴이 집이 뭐다. 완전 좋게 갖고. 애들 뭐 꿈에도 없었대. 애들 장난이 나고. 실질적으로 치안이 안정돼야지. 군은 사업 추진 당시 안전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안전마을, 그리고 주민이 만들어가는 안전마을, 이렇게 크게 2가지의 추진 방향을 내세웠었는데요. 하지만 사업의 중심에 있어야 할 주민은 빠졌고 조성된 안전 인프라 역시 운영상의 허점이 엿보이는 등 제 역할을 다하기엔 부족해 보입니다. 보도자료 팩트체크 김동훈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구로구 9일로에서 마을버스와 택배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택배차 운전자 이모 씨와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8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택배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주행 중이던 마을버스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구로구의 한 노래 연습장에서 불이 나 6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지만 노래방 기계와 가게 내부가 일부 소실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노래방 기계와 연결된 멀티탭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경기도 여주시 중부내륙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트럭에 화재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운행 중 트럭에서 검은 오일이 떨어지고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고양시 덕양구의 한 건물에서 에어컨 실외기가 불에 타는 사고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발화 지점에 버려진 담배꽁초와 건물 상층에 흡연자가 많다는 주변 상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청년 창업의 한 방법인 푸드트럭 사업. 하지만 최근 3년 사이에는 전체의 20-30% 정도만 살아남았다고 하는데요. 이 청년 창업자들에게 푸드트럭 사업은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신영 기자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에 들어선 푸드트럭입니다. 주 메뉴인 타코를 만들기 위해 직접 고기도 굽고 손님에게 서빙도 합니다. 푸드트럭의 하루 영업시간은 10시간. 하지만 기대만큼 많은 수익을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점심에 이제 뭐 커피나 다른 음료를 판매한다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이게 주변 상권과의 마찰로 인해서 그런 걸 못한 게 제일 아쉽지 않나. 합법적인 자리를 가져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처럼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걸 보면은 되게 이렇게 막말로 이 자리를 왜 내줬지라는 생각도 드는 데도 많고. 최근 3년 사이 푸드트럭의 생존율은 2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2014년 8월 자동차 관리법 개정 이후 푸드트럭은 전국에 1,409대였지만 이후 77.6%가 줄어 올 2월 기준으로 316대가 운영 중입니다. 서울시에 남은 푸드트럭도 30대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난 2015년 10월 이곳 서서울 호수공원에는 서울시 도시공원 1호 푸드트럭이 문을 열었지만 1년도 되지 않아 폐업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푸드트럭 5곳 중 4곳이 폐업할 정도로 극히 낮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푸드트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근 상인들과 영업시간과 메뉴를 협의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초보자도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창업 스쿨을 지원하고 창업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장소를 설정을 할 때 일단 푸드트럭 경험이 별로 없는 기업에서 이거를 설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영업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언으로 영업지를 설정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직은 뭐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창업 전에 한 2, 3일짜리 교육밖에 없는데 이거를 그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는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메뉴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리고 뭐 마케팅 방법이라든지. 청년들이 푸드트럭 사업을 위해 차량을 구입하고 개조하는 비용은 3천여만 원. 하지만 낮은 수익으로 폐업하는 푸드트럭이 늘면서 본전도 건지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사업에 실패한 청년들에게 푸드트럭은 희망 고문이 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이처럼 푸드트럭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서초구와 마포구가 각기 다른 방법으로 푸드트럭의 생존율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승훈 기자입니다. 서울시의 푸드트럭 시범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곳은 서초구와 마포구입니다. 서초구는 강남대로 이면도로에 조성하고 있는 푸드트럭 존을 특화거리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대로변 노점 중 16개를 푸드트럭으로 전환했으며 청년 창업가 5명도 함께 영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진행된 푸드트럭 존 사업은 일단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저희가 노점도 없애고 푸드트럭도 기존에 없었던 그 곳으로 그 자리로 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서 여기는 이제 푸드트럭 거리다 하는 걸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푸드트럭이 유지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수익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루 100만 명이 넘는 강남대로의 유동인구가 푸드트럭의 상권까지 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월드컵 공원입니다. 마포구는 이곳 도로 한켠에 푸드트럭 시범거리를 조성해 푸드트럭의 수익률을 높이고 지역의 명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로수가 위치한 분리대 공간을 평탄화하고 벤치와 같은 쉼터도 만들 계획입니다. 월드컵 공원의 하루 방문객은 2만 명 수준. 주말이나 축제, 프로축구 경기가 있는 날은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녀갑니다. 반면 공원 내부에는 매점 외에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곳이 없어 푸드트럭 성공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월드컵 공원 같은데 이용객들에게 또 먹거리나 이런 걸 제공해서 또 이용객들 편의를 도모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분들이 이제 시장까지 같이 연계해서 올 수 있게끔. 지난해 7월 서울시의 조례 개정으로 푸드트럭은 전통시장이나 광장, 상권 활성화 구역 등에서도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기존 상권의 반발로 인해 푸드트럭이 들어설 것을 찾기 어려운 상황. 서초구는 노점을 푸드트럭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마포구는 푸드트럭 거리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신승훈입니다. 지난주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는 구로구 안양천 징검다리의 모습, 저희 뉴스라이브 현장 연결을 통해 보여드렸죠. 이 전문가들이 이 징검다리를 보더니 이 생태계는 물론 홍수 발생 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습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서울 안양천에 최근 설치된 징검다리입니다. 하천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구로구청이 3억 5천만 원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돌 하나의 크기가 상당합니다. 편하기는 한데 건네기는 편하기는 한데 물이 잘 안 빠지니까 걱정이 되더라고. 강바닥에서 높이는 110cm, 가로 140에 세로 100cm입니다. 돌과 돌 사이의 간격은 20에서 30cm에 불과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징검다리에 사용된 돌들이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돌이 크면 홍수 시 수면이 상승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 징검다리가 좀 과다하게 설치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높이가 1m 이상 된다 그러면은 실제 홍수 때는 하천 규모로 본다면은 적어도 10에서 20cm 정도 이상은 충분히 홍수의 상승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징검다리 주변으로 폐사한 물고기가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죽은 물고기가 발견된 곳은 징검다리 사이 좁아진 수로 그리고 얕아진 수면, 다리 설치 이후 물고기들의 순환이 이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천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징검다리는 생태계에도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혹은 물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는 유사시에 녹조가 발생한다든지 물 흐름을 방해해서 가뭄이나 홍수 때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점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징검다리 설치로 주민들의 편리함은 늘었지만 하천 생태계의 파괴 그리고 홍수에 대한 우려 역시 높아졌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스승의 날 행사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제 보여드렸던 파주시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이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저희 기자가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찾았는데 이곳은 학생 대신 교육청 직원들이 선생님들에게 꽃을 달아줬다고 합니다. 박선화 기자입니다. 제36회 스승의 날 강동 송파 교육지원청 직원들이 지역 내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일선 교사들의 수고를 치하하기 위해서입니다. 미리 준비한 카네이션을 전달하고 덕담도 이어집니다. 예전에는 학생들이 선생님들께 직접 꽃을 달아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유발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제도적으로 좀 힘들게 된 것 같습니다. 별도의 스승의 날 행사는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나와 교사들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고 아이들을 위해선 책을 읽어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청탁금지법인 김영란법 시행 이후 달라진 스승의 날 교실 풍경입니다.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괜한 오해를 사지 않는다는 점에선 호응을 얻고 있지만 사제 간의 정이 오가던 지난 스승의 날을 떠올리면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요즘 김영란법이 생기면서 제도적으로 많은 선생님들이 조금 가슴 아파하시고 원래 의미는 사실 전혀 변동이 없는데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사실 그래요. 제도적으로 어떻게 바뀌었거나 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스승의 날 행사도 바뀌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 스승에 대한 존경심입니다. 김영란법 영향으로 스승의 날 행사는 축소됐지만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등 새로운 스승의 날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취업난에 푸드트럭을 선택한 청년들. 하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폐업했다는 소식 오늘 전해드렸죠. 이번 주 마감인 서울시 청년수당의 지원자는 이미 예상치를 넘어섰고요. 서울시의 희망 2배 청년통장 신청자는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나 4대1의 경쟁률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청년들을 위한 주택이나 기숙사는 여전히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스승의 날이자 성년의 날이었습니다. 과연 어른이 된 청년들이 행복한지 묻고 싶습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